여러분은 미국 지도를 수천 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지도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학대에서 보면 더 이상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지리입니다. 50번째, 미국 본토 48개주의 왼쪽 위를 보세요. 캐나다 국경 아래로 내려온 작은 땅 조각이 보이시나요? 그곳이 바로 워싱턴주의 포인트 로버츠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위 49도선을 따라 국경을 곧게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실수로 반도의 끝을 잘라버렸고 작은 부분이 미국 땅으로 남아 워싱턴주의 나머지와는 떨어져 있습니다. 본토로 직접 연결된 육로가 없어 자동차로 가려면 북쪽 캐나다로 갔다가 블레인 근처에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즉 약 1200명의 미국인 2주에 가려면 2번 국제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시설도 캐나다에서 공급되고 수년 동안 이 지역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다른 나라를 통과하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도에는 경계, 모서리, 해안선이 있지만 한 곳은 훨씬 찾기 힘든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49번입니다. 제가 미국의 중심이 레바논의 한 건초밭에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레바논은 캔자스주의 레바논입니다. 인구가 약 200명 정도인 이 작은 마을에는 웅장한 기념물이나 관광 명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날에는 자갈길의 차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붑니다. 이 지점은 1918년에 측량사들이 미국 본토의 윤곽을 종이판으로 오려서 핀 위에 올려 완벽한 균형을 찾을 때까지 저울질해서 계산한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미국의 지리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잔디 위에 작은 명판과 피크닉 테이블 정도만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장소가 눈에 띄려 노력하지만 이곳은 우연히 잊을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48번입니다. 일부 마을들은 이름을 정하려고 수년간 다투지만 한 곳은 포기했습니다. 콜로라도 서부 산악지대에 노네임 마을이 있습니다. 글렌우드 스프링스 동쪽에 약 120명이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속도로 작업팀이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하며 한 작업자가 출구 표지판을 비워둔 것이 이름의 유래라고 합니다. 재미있지만 사실이 아니며 지역 역사가들은 1870년대에 이곳에 사람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고속도로가 생기기 훨씬 전에 노네임 크릭과 노네임 캐니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도로는 노네임 레인이라고 불립니다. 노네임 바 앤 그릴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 임시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들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시작되곤 합니다. 47번입니다. 애틀랜틱 시티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보드워크가 있으며 이는 원래 간단한 문제 해결책으로 시작됐습니다. 1870년 해변의 모래가 근처 호텔로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 호텔 주인이 해안선을 따라 나무 산책로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보드워크는 폭이 8피트에 불과했고 매년 겨울마다 해체해 판자를 다음 시즌까지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어가 크게 성공해 보드워크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애틀랜틱 시티를 따라 약 4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인근 벤트너와 연결되면 약 5.5마일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도와 깃발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 세계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46번째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깃발을 보면 중앙을 가로지르는 그리즐리 곰이 보일 것입니다. 야생에서 그 같은 곰을 찾아봐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한때 수천 마리의 그리즐리 곰이 살았지만 수십 년간의 사냥과 덫 때문에 멸종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진 곰은 1922년 툴레어 카운티에서 총에 맞아 죽었고 마지막 목격은 2년 뒤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리즐리 곰이 사라진 지 거의 30년이 지난 1953년 에야 그리즐리 곰을 공식 주 동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미 잃어버린 동물을 상징으로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깃발에 그려진 곰인 모나크도 마지막 몇 년을 도시동물원에서 보냈습니다. 지도에 그어진 선들은 영구적으로 보이지만 자연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5번째, 미시시피 강은 한자리에 머무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간 미시시피 강은 흐름을 바꾸며 옛 강줄기를 버리고 새 길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그 압력이 쌓이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의 베턴루지 바로 위에는 아차팔라야라는 작은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멕시코만으로 가는 더 짧고 가파른 길을 제공합니다. 물은 항상 가장 쉬운 길을 택하므로 미시시피 강도 수십 년 전에 이미 흐름을 바꿨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베턴루지와 뉴올리언스 같은 도시는 정체된 옛 물길 옆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는 붕괴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려면 대규모 홍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유일한 것은 올드리버 제어 구조물입니다. 이 구조물은 미 육군 공병단이 강을 제자리에 두기 위해 만든 콘크리트 시스템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명소들 중 일부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44번, 동부 해안에서 가장 극적인 봉우리들 중 일부는 물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죽은 화산들의 사슬이 뉴잉글랜드에서 버뮤다를 향해 1000마일이 넘게 뻗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베어의 산은 수천 년대 산호로 덮여 있고 그 주변의 차가운 바닷물에는 이상한 심해 생물들이 떠다닙니다. 과학자들은 로봇 잠수함으로만 이 봉우리들을 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해저 산맥보다 화성의 지도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산맥은 수백만 년 전에 북아메리카가 깊은 멘틀 핫스팟 위를 지나가면서 형성되었고 그 결과 대서양 아래 지금까지 숨겨진 산들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규모에 관해서라면 미국의 일부 카운티들은 초대형을 선택합니다. 43번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2만 평방마일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9개 주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로드 아일랜드, 델라웨어, 코네티컷, 하와이, 뉴저지,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버몬트 중 어느 한 주라도 이 카운티 안에 넣을 수 있고 여전히 공간이 남습니다. 이곳은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네바다주 경계까지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안관 부관이 한 번 신고에 응답하려면 160km를 이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놀라운 경이로움 중 일부는 단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숨겨져 있습니다. 42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림을 모릅니다. 바로 톤가스인데 알래스카 남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숲은 약 1700만 에이커에 달합니다. 그 규모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스위스나 덴마크를 이 숲 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톤가스는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벌목업자들은 이곳을 귀중한 원시림 목재의 원천으로 보지만 환경보호론자들은 이 나무들이 한번 사라지면 결코 진정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나무들 중 몇 그루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로 항해할 때도 존재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수세기 동안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거의 반대로 갈 뻔했습니다. 41번. 워싱턴 DC가 항상 미국의 수도가 될 운명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남북전쟁 이후에는 수도를 옮기려는 진지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서쪽으로 팽창하는 나라의 동쪽 끝에 수도가 있는 것은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중심지가 더 중앙으로 옮겨야 한다고 믿었고 1869년 지지자들이 세인트루이스에 모여 그곳을 이상적인 대체지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워싱턴은 이미 너무나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새로 완공된 국회의사당 돔을 포함해 연방 건물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동부 정치인들은 이런 건물들을 버리기 꺼렸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여러 번 나왔지만 항상 같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세워지고 권력이 집중돼 수도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역사는 항상 예상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40번지 브라운스톤 건물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1520 세이지윅 애비뉴는 음악 역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973년 8월 11일 클라이브 캠벨 또는 DJ 쿨 허크라는 이름의 10대가 신학기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DJ를 하던 중 그는 사람들이 짧은 드럼 브레이크에 열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은 음반 2장을 사용해 그 브레이크 부분을 반복해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힙합이 탄생한 것이었죠. 아무도 자신들이 특별한 무언가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브롱크스의 한 주소에서 전 세계로 하나의 문화가 퍼져나갔습니다. 지도 위의 한 지점이 음악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도는 주 전체를 속이기도 하죠. 39번입니다. 미시간은 캐나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어디를 봐도 캐나다가 있습니다. 불가능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오데오 때문입니다. 미시간의 두 반도는 호수를 감싸고 있고 캐나다 땅이 거의 모든 방향에 위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이상한 부분은 아닙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서 곧장 남쪽으로 운전하면 미국 안쪽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을 건너면 온타리오주 윈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디트로이트는 실제로 캐나다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도 이렇게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지도에 있는 모든 이상한 모양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양에는 아주 고집센 장본인이 있습니다. 38번입니다. 미주리주 남쪽 끝에는 이상하게 생긴 작은 발이 달려있는데 원래는 아칸소주여야 할 곳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트힐이라 부르는 이유는 고집센 땅주인 존 하더먼 워커 때문입니다. 1800년대 초 미주리주의 경계가 그려질 때 그는 자신의 땅이 주 안에 남아있도록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땅을 포함하려고 국경이 남쪽으로 휘어질 때까지 의회에 로비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지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일부 랜드마크는 너무 유명해져서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됩니다. 37번입니다. 모두가 그랜드 캐니언이 미국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스 캐니언은 아이다호와 오리건주 경계를 따라 뻗어 있으며 수백만 년에 걸쳐 스네이크 강에 의해 깎여 만들어졌습니다. 헬스 캐니언은 가장자리에서 강까지 거의 8,000피트나 내려가며 이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약 2,000피트 더 깊은 곳입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풍경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36번. 처음 보면 캘리포니아의 몬터레이만은 평온하고 고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파도 아래에는 무려 1마일 깊이의 협곡이 있습니다. 몬터레이 협곡은 해저를 따라 거의 100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완전히 어둠 속으로 곧장 떨어집니다. 이 협곡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해저 산사태 덕분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몇 달마다 해저의 형태를 바꿉니다. 산사태에 휘말린 것은 무엇이든 깊은 곳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숫자들은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35번 켄터키에는 약 4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약 1600만 개의 숙성 중인 버번 위스키 통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 한 명당 3개가 넘는 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거대한 목재 리크하우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짐빔과 메이커스 마크 같은 증류소에서 온 통들이 천장까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창고들은 주 전역에 걸쳐 뻗어 있으며 작은 시골 지역들을 연간 약 90억 달러를 주 경제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산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리크하우스 근처의 고요한 밤이면 실제로 위스키가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데 이를 엔젤스 쉐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곳들은 지형에 적응합니다. 이곳은 대신 시계를 바꿨습니다. 34번째 네바다는 한 작은 마을을 제외하고는 태평양 표준시를 사용합니다. 웨스트 웬더버는 유타주 경계에 위치해 있으며 시계를 산하 표준시에 맞춥니다. 그래서 네바다의 다른 지역보다 1시간 빠릅니다. 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웨스트 웬더버는 황량한 사막에 있는 카지노 마을입니다. 거의 모든 도박꾼들은 국경을 넘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옵니다. 하지만 수년간 주요 고객보다 1시간 느린 시간대에 있어 계속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마감 시간, 버스 시간표, 도박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이 마을은 고객들과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 시간대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은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웨스트 웬도버는 도박의 도시이자 주의 호기심 거리입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의 일부는 가장 사소한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33번 성조기는 꽤 상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50개별 이 학교 과제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58년 17세의 로버트 G. 해프트는 역사 과제의 일환으로 이 디자인을 제출했고 B매너 합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그 당시에는 48개 주만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자신의 깃발을 믿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깃발이 의회에서 채택되면 A 학점을 주겠다고 해 로버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깃발을 지역 상원의원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그것이 채택되도록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주가 되었습니다. 역사가 그 디자인을 따라잡았고 로버트 해프트는 A 합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50성조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사용된 버전입니다. 학교 과제로서는 꽤 괜찮은 결과죠. 어떤 변화는 알아차리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다른 변화는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32번. 1932년에 한 마을 전체가 다른 주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텍소마로, 절반은 텍사스, 절반은 오클라호마에 속했습니다. 이름도 두 주에서 따온 것이죠. 수년간 경계선이 마을 중앙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측량 결과 경계선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경계선이 남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갑자기 은행, 우체국,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른 주에 속하게 됐습니다. 현재도 한 학교 구역이 양쪽을 모두 담당합니다. 학생들은 오클라호마 교실에서 텍사스 운동장까지 걸어가면서 주 경계를 넘지만 그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31번째입니다. 미국에는 공식 언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의회가 독일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초기 시민들을 소외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단지 널리 쓰이는 언어였을 뿐입니다. 그것은 2025년 3월 1일까지 계속되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법은 아니지만 연방기관들은 일상 업무에서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스러운 미국 이야기들 중 일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30번입니다. 유타 북동부에서 그린 강은 지형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유인타 산맥을 돌아가지 않고 그 산맥을 곧장 가로질러 흐릅니다. 수년 동안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2026년 초 연구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었습니다.
밀도가 높은 암석 덩어리가 지하 깊숙이 땅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산맥을 함께 끌어내렸던 것입니다. 강은 원래의 경로를 그대로 유지하며 내내 같은 길을 깎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산봉우리들이 그 강을 둘러싸며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때로는 지질학이 풍경을 바꾸는데 수천 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며칠만 해도 변화시킬 수 있죠. 29번입니다. 워싱턴 동부의 물길이 패인 침식지는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입니다. 이 지역 대부분은 농지이지만 이곳은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절벽은 수백 피트 아래로 떨어지고 거대한 폭포는 말라버렸습니다. 실제로 그중 하나는 나이아가라 폭포보다도 컸습니다. 이 전체 지역은 메마른 홍수 채널, 쿨리, 그리고 급류로 상처 입어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형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됐다고 주장했지만 과학자 제이 할렘 브레츠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홍수가 모든 것을 한 번에 만들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옳았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거대한 호수가 얼음댐을 여러 번 뚫고 터져 나왔습니다. 거대한 물의 벽이 이 지역을 가로질러 질주하며 며칠 만에 토양을 벗겨내고 맨 바위를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후 브레츠는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지질학 최고의 영예인 페인노즈 메달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유명한 역사적 이야기가 가장 부정확하기도 합니다. 28번입니다. 할리우드는 카우보이들을 평원을 떠도는 외로운 인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야기는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소떼몰이는 텍사스에서 북쪽 철도까지 급증했습니다. 그 소떼몰이 중 많은 경우 카우보이 4명 중 1명이 흑인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평원에서 가장 뛰어난 기수로 성장했습니다. 소떼몰이가 한창일 때 5,000명에서 9,000명에 이르는 흑인 카우보이들이 목장에서 소를 몰았습니다. 빌 피킷이라는 흑인 카우보이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로데오 기술인 스티어 레슬링을 발명했습니다. 그는 1920년대 최초의 흑인 카우보이 영화 스타였습니다. 또 베스 리브스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미국 연방보안관 대리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장소가 신중하게 이름 붙여진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을은 모두가 포기할 때 생기기도 합니다. 27번째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와이낫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이름은 좌절감에서 유래했습니다. 주민들이 마을 이름을 정하려다 논쟁만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지친 한 주민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냥 와이낫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들은 근처의 아이라, 노스캐롤라이나로 향하기 전에 마을 표지판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정기적으로 멈춰섭니다. 가끔 최고의 마을 이름은 우연히 생기기도 합니다. 미국은 패스트푸드를 사랑하는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음에 소개할 마을 이름이 더욱 놀랍게 느껴집니다. 26번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해서 마치 모든 거리 모퉁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미국 전역에는 13,000개가 넘는 맥도날드 매장이 있지만 도서관은 17,000개가 넘는 지점과 이동 도서관으로 그 수를 능가합니다. 황금색 아치가 하나 있을 때마다 도서관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도서관은 공구, 씨앗, 낚싯대, 망원경까지 빌려줍니다. 해피밀에서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죠. 미국에서 가장 흔한 도시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함께 알아봅시다. 25위입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워싱턴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방문하기로 한다면 거의 3달이 걸릴 겁니다. 전국에 88개의 워싱턴이 있어서 미국에서 단연코 가장 흔한 도시 이름입니다. 애국적인 경의에서 시작된 것이 전국적인 유행이 되었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위는 41개의 도시가 있는 스프링필드입니다. 그래서 200년이 지난 지금도 조지 워싱턴은 여전히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역사로 이름을 얻고 또 어떤 곳은 태도로 이름을 얻습니다. 24번입니다. 콜로라도주 알마에 가려면 올라가야 합니다. 해발 약 1600피트에 위치한 콜로라도주 알마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법인화된 마을입니다. 약 300명의 사람들이 1년 내내 그곳에 살면서 희박한 공기와 혹독한 겨울을 견딥니다. 알마의 메인 스트리트는 미시시피강 동쪽 최고봉인 미체산 정상보다 약 4000피트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편집안은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바라고 주장하는데 방문객들은 고도가 맥주 한 잔이 세 잔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모든 마을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다음 마을은 도박에서 시작됐습니다. 23번입니다. 히어로 애리조나는 하이스테이크 카드게임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2명의 목장이 주인이 다투다가 누가 목장을 가질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싸우는 대신 그들은 한 번의 카드 뽑기로 결판을 냈습니다.
가장 낮은 카드를 뽑는 사람이 목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한 남자가 클럽 2를 뒤집어 모든 것을 차지했습니다. 진 사람은 떠났고 이긴 패가 미래의 마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듀스 오브 클럽스로 불리고 클럽 2는 마을 표지판에 자주 나옵니다. 사람들은 인생은 길을 찾는 것이라 말합니다. 다음 장소 22번 그 증거입니다. 네바다 사막에는 바위에 난 좁은 틈이 깊고 물에 잠긴 동굴 데블스 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단 한 명의 주민 데블스 홀 퍼프피쉬가 살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희귀하며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종 전체가 심연 가장자리에 얇은 햇빛이 비치는 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약 200마리 정도만 남아있으며 극심한 기후변화로 인해 이 무리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자신이 사는 땅에 적응하지만 한 공동체는 이동이 더 쉽다고 판단했습니다. 21번입니다. 1800년대 초 광구들은 미네소타주 히빙 마을 바로 아래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철광석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귀중한 발견이라 반드시 채굴해야 했고 그래서 마을은 옮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집, 호텔, 학교까지 롤러에 올려 옮겼습니다. 말과 증기기관이 건물 전체를 거의 2마일이나 떨어진 새로운 위치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광부들은 옛 마을터를 파냈습니다. 이전 작업은 수년이 걸렸지만 많은 건물이 오는 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빙하기는 대륙을 변화시켰지만 한 구역만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20번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빙하가 미국 중서부, 북부 대부분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한 지역만은 완전히 비껴갔습니다. 드리프트리스 지역으로 알려진 이 땅은 위스컨신, 미네소타, 아이오와, 일리노이의 일부에 걸쳐 있습니다. 빙하가 주변 지형을 평평하게 만들었지만 이 지역에서는 빙하가 갈라져서 그 주위를 흘러갔습니다. 평평한 농경지 대신 가파른 절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언덕을 가로질러 나 있습니다. 차갑고 성호가 사는 개울, 숨겨진 동굴, 석회암 샘이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주변의 옥수수밭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룹니다. 미국에는 이름이 말 그대로인 곳들이 있습니다. 19번째 죽음의 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좁은 해협이 그린베이와 미시간 호수를 연결하고 있으며 이곳은 강한 조류와 숨겨진 암초로 가득합니다. 갑작스러운 폭풍까지 더해지면 이 항로는 금세 배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선원들은 이곳을 두려워 포르드 모르, 즉 죽음의 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등대가 이 항로를 지키지만 난파선들은 여전히 파도 아래 남아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그 사실을 확실히 증명하죠. 18번입니다. 그레이트 디스멀 늪지는 버지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걸쳐 있으며 그 깊은 곳에는 드러먼드 호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 호수는 어두운 홍차색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탁한 물이 귀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목재 범선에서는 물이 몇 주 만에 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늪지에서 가져온 물은 몇 달 동안이나 신선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츠백나무와 향나무에서 나온 천연 탄닌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늦췄습니다. 그래서 이 늪지는 장거리 항해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식수 공급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조지 워싱턴은 이곳을 농지로 만들기 위해 배수하려 했고 도망친 노예들은 이 외딴 섬들에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몇몇 장소는 마치 자연이 실수로 지침을 뒤섞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17번입니다. 뉴욕주 버펄로 근처의 작은 폭포에는 영원한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암서 틈을 통해 스며나와 움푹 들어간 곳에 불꽃을 지탱합니다. 불꽃 높이는 겨우 몇 인치에 불과하지만 흐르는 물에서 가까운 곳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암석이 불꽃으로 생기는 다른 곳보다 더 차갑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가끔 꺼지면 등산객들이 다시 붙입니다. 여러분은 5대5가 몇 개인지를 안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16번째입니다. 1998년에 18일 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 6개의 위대한 호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샴플레인 호수는 한 상원의원이 연방 법안에 조항을 넣어 그 칭호를 얻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하면서 갑자기 유명한 5대5에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습니다. 반발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샴플레인 호수는 기존 5호수보다 훨씬 작았고 중서부 의원들은 그 모임을 함께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8일 만에 의회는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샴플레인 호수는 그 지위를 잃었지만 버몬트주는 그에 따라 지급된 연방 자금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적어도 보너스는 있었던 셈이죠. 역사는 극적인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관심을 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15번째 이야기입니다. 1861년 뉴욕의 작은 마을 공동체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타운 나인은 미국을 떠나 남부연합을 지지하기로 투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 마을은 버펄로 근처에 있었고 남부와는 약 1000마일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나라가 분열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들의 충성 서약을 잊어버렸죠. 수십 년이 흘렀지만 타운아이는 공식적으로 연방에 재가입하지 않았습니다. 85년이 지난 1946년에 누군가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주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독려하는 편지를 보내자 마을 사람들은 투표 끝에 연방 재가입을 결정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문제는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14번. 물이 유타주의 그레이 솔트 레이크로 흘러들어가지만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흘러드는 모든 강은 미네랄을 남기고 호수가 바다로 나가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 미네랄들은 절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물은 증발하지만 소금은 남아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이 호수는 바다보다 훨씬 더 짜게 되었습니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마치 코르크처럼 둥둥 떠다닐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하고 브라인 슈림프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호수를 반으로 가르는 철도 제방이 있습니다. 두 쪽이 거의 섞이지 않기 때문에 한쪽은 종종 푸른빛을 띠고 다른 한쪽은 밝은 분홍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광물들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020년대 중반에 이 호수는 사상 최저치로 줄어들었습니다. 드러난 호수 바닥은 비소가 섞인 먼지를 솔트레이크 시티로 날려보내기 시작했고 당국은 이를 기상재해처럼 감시해야 했습니다. 광물 채굴이 증가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하지만 자연은 가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13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노 호수는 돌로 된 숲을 만들었습니다. 광물이 풍부한 온천이 호수 바닥을 통해 솟아오르며 투파라고 불리는 기이한 석회암 탑을 만들어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탑들은 물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이후 로스앤젤레스가 호수로 흐르는 개울을 돌려버렸죠.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탑들이 드러나 전체가 돌로 이루어진 숲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로스앤젤레스에 물을 덜 돌리라고 명령했고 호수의 수위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재앙은 하루 만에 닥치지만 다음 재앙은 수세대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12번째입니다. 100년 전 홀랜드 섬은 메릴랜드 체서피크만에 있는 번성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거의 360명의 주민이 살았던 이곳에는 집, 상점, 교회, 학교, 야구팀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곳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섬은 부드러운 진흙과 점토 위에 있었고 많이 점점 섬을 잠식해갔습니다. 마을이 줄어들면서 가족들은 나무로 된 집을 하나씩 육지로 띄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이 다른 집들보다 오래 버텼습니다. 주인은 모래주머니로 집을 둘러 물이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2010년 홀랜드 섬의 마지막 집이 만으로 무너졌습니다. 썰물 때가 되면 예전 교회 묘지가 있던 곳에 금이 간 묘비 몇 개가 아직도 물 위로 솟아오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증거만큼 답답한 미스터리는 드뭅니다. 11번째입니다. 데스밸리의 레이스트랙 플라야에서는 무거운 바위들이 스스로 사막을 가로질러 움직이며 그 뒤로 길고 구불구불한 자국을 남깁니다. 몇몇은 무게가 수백 파운드임에도 마른 진흙 위를 쉽게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오랫동안 그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도 장난을 치는 사람도 없었고 바위들만 텅 빈 호수 바닥 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 자기력, 외계인 등 다양한 원인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과학자들이 그 현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비가 내린 후 밤사이 얇은 얼음판이 형성됩니다. 아침이 되면 얼음이 부서져 미끄러운 진흙 위를 떠다닙니다. 아주 약한 바람에도 얼음이 움직이고 바위들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장 작은 공동체들은 종종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번, 하와이의 칼라와오 카운티는 현재 주민이 100명도 되지 않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고 아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곳은 나병 환자 수용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환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이곳에 왔고 벨기에 출신 신부 파더 다미엔이 그들을 돌보러 왔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머물다가 자신도 그 병에 걸려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도시는 필요할 때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모든 걸 합니다. 9번째로 1938년에 매사추세츠는 지도에서 4개의 마을을 지었습니다. 데이나, 엠필드, 그리니치, 그리고 프레스콧 모두 사라졌죠. 보스턴은 더 많은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정부는 콰빈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전체 계곡을 물에 잠기게 했습니다. 가족들은 조상들이 지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건물은 철거되고 묘지는 파헤쳐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이들도 이장해야 했죠. 이후 계곡은 봉인되어 물이 차올랐습니다. 오늘날 이 저수지는 보스턴 주변 수백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뭄이 심한 해에는 옛 도로와 돌로 된 기초가 드러나기도 하죠. 지도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지아를 구불구불한 농지와 복숭아 과수원으로 떠올리지만 브레스타운 볼드를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해발 약 4,800피트로 주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맑은 날엔 조지아,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네 주를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거의 80마일 떨어진 애틀랜타도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사람을 속이기 마련인데 다음 경우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7번째입니다. 판도는 숲처럼 보이지만 사실 숲이 아닙니다. 유타 언덕 약 100에이커에 걸쳐 약 4만 7천 그루의 떨기나무, 아스펜이 퍼져 있습니다. 모든 나무줄기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하나의 지하뿌리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숲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뿌리가 수천 년간 존재했다고 믿습니다. 무게로 따지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생명체일 수 있습니다. 대왕고래나 자이언트 세코이아보다 더 무겁지만 현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슴, 가뭄, 질병이 이 생명체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존 노력이 진행되고 어린 새싹이 자라는 보호구역이 조성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빙하기를 견디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몇 것들은 결코 떠나려 하지 않죠. 6번째, 버지니아에서 가장 높은 산에는 잃어버린 숲이 있습니다. 로저스 산 정상 근처에는 가뭄비나무와 전나무 숲이 있습니다. 이 숲은 수백 마일 북쪽인 캐나다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숲입니다. 이것은 빙하기의 유물입니다. 빙하가 물러났을 때 이런 추위를 좋아하는 숲 대부분은 남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로저스 산은 충분히 서늘해서 작은 숲 일부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팔레치아 트레일을 걷는 등산객들은 화렵수림을 벗어나 갑자기 북부의 황야를 연상시키는 나무들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마을과 도시는 상업, 교통, 성장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이곳은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5째, 케어프리 애리조나는 이름답게 이지 스트리트, 포엄 로드, 논샬란트 에비뉴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마을은 느긋하게 살도록 1950년대 개발자들이 도시를 벗어난 휴양지로 조성했고 그 분위기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곳에선 길 안내도 농담처럼 들립니다. 이지 스트리트에서 좌회전, 트랭킬 트레일에서 우회전하세요. 이게 실제 길 안내이며 이곳의 유일한 특징도 아닙니다. 마을 중심에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해시계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한 번의 실수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4번째로 1980년에 석유 시추팀이 루이지애나의 페인 호수 바닥을 뚫다가 소금 광산을 발견했습니다. 드릴이 바닥을 뚫고 나가자마자 호수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시추 장비를 삼키고 그 다음에는 바지선, 나무들, 그리고 근처 섬의 일부까지 삼켰습니다. 운하마저도 방향을 바꿔 커져가는 구멍으로 거꾸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잠깐 동안 그 물살은 루이지애나에서 가장 높은 폭포를 만들어냈죠. 다행히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혼란이 끝났을 때 페인 호수는 그 주에서 가장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업적에는 별표가 따라붙기도 하죠. 3번째, 대부분의 주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산 꼭대기에 있지만 코네티컷은 예외입니다. 코네티컷의 최고점은 프리즐 산의 경사면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정상은 매사추세츠주 경계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네티컷의 가장 높은 지점은 다른 주의 산에 속해 있는 셈이죠. 이건 마치 마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3층만 소유한 것과 비슷하죠. 모든 문화에는 이야기와 전설이 있고 때로는 그것들이 사실에 기반하기도 합니다. 2번째로 여러 세대에 걸쳐 원주민들은 컬럼비아 강을 건널 수 있는 자연다리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사람들은 강을 마른 땅 위로 걸어서 건넜다고 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다 지질학자들이 한때 강을 완전히 막았던 거대한 산사태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잔해가 너무 커서 자연적으로 댐이 형성되었고 사람들은 걸어서 컬럼비아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강이 다시 길을 뚫고 흐르기 시작하면서 다리는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같은 위치에 강철다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현대 문명이 사라지는 곳이 아직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 본토 48개 주에서 가장 외진 곳은 옐로스톤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러페어는 미국에서 도로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에 도달하려면 야생지대를 지나 20마일 넘게 걸어야 합니다. 휴대전화 신호도 없고 레인저 스테이션도 없으며 쉽게 빠져나올 방법도 없습니다. 이 경로는 강과 탁 트인 초원, 울창한 숲,
그리고 미국에서 그리즐리 곰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지역 중 일부를 가로지릅니다. 공원 레인저들은 말을 타고 이틀간 이동해 그곳에 도착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공항,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연결된 나라에서 이 길은 여전히 드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맵패크에서 뵙겠습니다.